오늘 우리 대갈문화축제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이 학술 세미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실론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다음 기회부터는 우리 민화 연구에 아주 좋은 연구 성과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조명을 조금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어둡게 좀 만들어 주시죠. 예, 이 조자용 선생의 민문화 연구와 저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조자용 선생님의 어떤 업적을 한 글자로 아마 말하라면 이 백성민자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 고적 조사를 하고 기와를 수집하고 또 민화를 연구하고 삼신사상에 심취하신 것들을 다 본인은 이 민문화라는 그 영역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민문화는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게 우리 민족 문화의 모태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큰 어떤 대주제를 두고 아마 평생을 매진해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조자용 선생님의 그 저술을 중심으로 한 45년 동안 이루어진 어떤 연구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왼쪽이 22세 청년입니다. 미국 유학 떠날 때 모습이고, 오른쪽이 52년 뒤의 모습인데요. 아마 평생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약간 기울이는 습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분야를 정말 집념과 열정을 갖고 매진한다면 얼마나 감동을 주고 위대한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번에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조자룡 선생님은 1926년 출신이고 22살 때 미국 유학을 가서 건축을 전공했고 29살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이 고적조사 그리고 민문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을 저 때부터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세에 민화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셨고, 45세에 민화에 대한 첫 번째 저서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51세부터 7년 동안은 수집한 민화를 갖고 해외 전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전시를 하셨고, 58세 이후로는 이제 민화에 대한 연구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 속리산으로 들어가서 이 삼신 사상에 대단히 심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연구 성과를 내시면서 7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저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짧은 것까지 다 합치면 한 40편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한 20여 편 정도 저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45세부터 50세까지 8편 정도의 책을 8권이나 내셨어요. 굉장히 왕성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 50세에도 이제 저서를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논문들을 내셨고, 64세, 70세, 74세까지 저술 활동을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죠. 그 책을 굉장히 잘 만드시고요. 원고도 직접 쓰시고 사진도 직접 촬영하시고 뭐 편집까지 본인이 다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는 것들 중에서 이 45세부터 50세까지 이루어진 저술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46세 때 내신 책인데 제목이 한 의뢰인 미술입니다. 근데 책의 표지에 아무 글씨가 없죠. 저거는 뭐 민화가는 어떤 익명성뿐만이 아니라 저건 어떻게 도저히 어떤 말로서 말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막 이런 어떤 의도가 책 표지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46세 때 출판하셨지만 29살 때부터 해서 17년 동안 조사 수집 정리한 자료들을 집성해서 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시기에 이제 가장 관심이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천착하기 시작을 해서 그 본래의 모습의 실체는 한을이라는 말로 개념화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 녹아 있고 또 조상이 남긴 미술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담겨 있는 실체가 뭐냐, 책의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호랑이, 민화가 되겠죠. 도깨비 기와,
또 장수를 상징하는 여러 장승이나 그런 어떤 유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생 탐구하시고 이런 것들의 연구가 바로 이제 우리 민족문화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기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셨는데 이 도깨비 기와를 통해서 이 도깨비 이론을 확립시키는 것 이게 또한 우리 민족문화의 모태를 찾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건축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돈을 버셨는데 저런 유물 수집하는 데 아마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건축가로서 건축 설계, 건축을 하시면서 우리 백제 탑에 있는 어떤 탑의 저런 목탑 양식을 실제 건축에 적용해서 고전적인 어떤 건축미가 드러나는 저런 현대식 건물로 저런 설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47세 때 내신 한국 민화의 멋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민화의 개념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민화라는 것은 어떤 신분 기준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인 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등의 지위로서 해석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지위로서 갈 수 있는 그걸 민의 개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민화 그림이 이제 굉장히 폭이 넓은 거죠. 민간 서민화가들만이 그린 것들이 아니라 궁중으로부터 서민층까지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민의 개념을 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은 사상의 반영이라고 해서 민간 사상을 기초로 민화를 분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연대별로 민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상은 항상 상징으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6가지를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상징화라 그러면 뭐 십장생이나 신선도가 될 수 있고 교양 상징화라 그러면 뭐 책거리 그림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분류를 시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민화의 멋이 뭐냐 이걸 해학과 풍자로부터 해서 한 5가지 정도 처음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도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생각으로서 이제 연구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 그림을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한 4년 동안 책을 3권이나 내셨어요. 그래서 40세부터 도깨비 기와에서 이제 민화 호랑이로 그 수집 대상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한 그 예술의 어떤 맥락이 도깨비에서 이제 호랑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조 선생님께서는 이제 호랑이 그림이 민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민화가 무엇이고 민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일깨워준 아주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도깨비 기와에서 느낀 어떤 그 예맥이라는 게 호랑이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조자영 선생님이 체험하신 게 과연 무엇일까? 아마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 그 어떤 느낌이 언뜻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8년도에 에밀레 하우스를 개관을 하고 70년도에 이제 미술관으로 개칭을 하는데 이 필립 하비브라는 주한 미국 대사와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화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영문으로 만듭니다. The Humor of Korean Tiger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화 호랑이 그림과 호랑이와 관련된 모든 민담, 설화, 전설, 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집성을 해서 조 선생님의 초기 호랑이 연구는 기존에 어떤 설화와 민담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림들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호랑이 그림을 분류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이제 6가지로 되어 있는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해서 호랑이와 거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림 보신 적이 없죠? 제가 찾아보니까 호랑이가 거북이를 잡았는데 거북이가 하여튼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림은 없습니다만 설화가 있기 때문에 설화 중심으로 저렇게 이제 내용을 수록한 걸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잘 아시는 까치 호랑이가 처음으로 이 도록에 실리면서 이제 세상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내시기 3년 전에 어디서 물건을 샀는데 그 포장지가 아마 이 그림이었다는 설이 있고 또 인사동 어디 뒷골목에서 주웠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조자룡 선생님은 이 호랑이 덕분을 많이 봤다고 해서 이름을 호덕이라고 지었다고 그렇게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이 이제 책의 표지로 나오면서 73년도에 이 책을 내셨는데, 이번에는 그 호랑이와 관련된 그 주제를 11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쭉 저렇게 이제 세분화된 분류로서 저술을 하시고, 이 호랑이야말로 한화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복이 있고 한옥이 있고 한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림은 당연히 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한화는 민화라는 말로 같이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한화의 미술인데, 아까 11가지로 나열한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3개 차트로 나눴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속적인 개념으로 무교라는 어떤 컨셉으로 호랑이 그림을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호랑이 미술은 한 문화의 모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건국신화가 이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남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문화의 모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호랑이 그림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미적인 대상이 아니라 벽사의 상징이고 산신의 상징이고 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책을 이어서 2책을 내셨는데, 50세에 금강산도입니다. 그래서 조자영 선생님은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그림이 금강산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 있는 책이 아마 인상적인 그림이라서 실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정통 화풍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추상적인 환상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거야말로 우리 한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 그림은 무교신앙에서 태어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교신앙, 산신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무교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저 그림은 어떤 화가가 경관을 보고 그 감동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초자연적인 자연을 힘을 빌어서 간절한 어떤 기도와 신앙으로서 어떤 대상으로서 그려진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무교를 강조하는 것은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이전 우리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종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 무교와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팔상도를 또 책을 얇은 걸 하나 내셨는데, 석가의 인멸까지 8폭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거 역시 민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이라는 것은 그 소박한 믿음, 불교 철학이 아니라,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그 소박한 믿음 속에서 탄생할 수 있는 그림들이고, 이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데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조형 미술로 표현된 거, 이게 종교 미술이다, 이렇게 저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까지 50세 저술을 간단히 보셨는데, 이 아까 흑윤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사와 수집을 통한 연구입니다. 도록이나 사진이나 박물관에 이게 친절하게 그림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접근해서 수집을 통한 연구가 얼마나 힘있는 연구인가 하는 걸 이 조 선생님 직접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민화의 개념, 분류, 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셨고, 또 호랑이 그림의 해석이라든지 한화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정립을 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이 45세, 50세 저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1976년부터 해서 89년 사이의 저술인데요. 앞 시기가 이제 주제에 대한 저술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화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민화론 관련 저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Introduction to Korean Folk Painting이라는 게 이 최초의 민화 입문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에 대한 입문 개설서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5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민화가 그동안 잊혀져 왔다는 이야기, 누가 그렸는가, 무엇을 그렸는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떻게 분류하고 미학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굉장히 균형 있는 항목들로 목차를 정하셨습니다만, 이 무명 예술가들에서는 이제 떠돌이화가, 화성, 화엄 화가까지 이제 설정을 하시고, 세시풍속, 생활풍속, 민화의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생활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상징과 사상, 뭐 빠질 수가 없죠. 그 다음 민화의 분류에서도 작은 협의의 민화가 아니라 폭넓은 민화,
야나기 모네요시가 얘기했던 공예화로서의 민화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큰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본질을 아우를 수 있는 큰 개념으로 보신 거죠. 그 다음에 민화의 미학이라 그래서 털털하다, 아기자기하다, 구수하다 뭐 이런 개념들을 또 그림과 연관지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56세 때 하나를 내셨습니다. 온양미속박물관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는 그 민수예술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순수예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수예술. 순수예술에서 밀리는 민화가 아니라는 거죠. 대등한 관계에서 그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라는 건 뭐냐? 궁중과 종교를 같이 포함을 하고, 민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앞서도 개념을 얘기했듯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개념. 그게 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모든 사회 조직을 초기화시킨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화라는 것은 민수회화의 약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수와 민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림의 용도, 감상용이냐, 실용적이냐. 그 다음에 상징이 어떤 상징이 들어있느냐, 어떤 용도의 장식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앞글자를 따면 USA가 되는 거죠. USA 공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 분류표를 내셨는데, 이 보시면 한화라고 해서 순수회화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수회화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화가 가장 중심이라고 했는데 궁중부터 민가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이 민수회화를 빼고 한국 회화사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2년도에 조금 역량을 이제 더 집중해서 일본 강담사, 호단사에서 기획을 한 이조의 민화라는 책에 이조 민화 개론이라는 논문을 쓰시는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빼고요. 핵심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화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앞서 얘기했던 한화는 민화를 대체하는 용어였는데, 이 한화는 전통미술 전체를 얘기하는 한화의 개념으로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조선화라는 게 바로 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화의 주류는 역시 생활화라는 거죠. 세시풍속, 또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념이 되는 일들을 기념해서 그려내는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민화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화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중화이고 국민화이고 궁중에서 민간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민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수 회화에서 얘기하는 거, 예술성, 아무래도 민화는 예술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 치졸한 그림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민체라는 겁니다. 민체. 이 민체는 채색 위주의 그림, 또 문인의 수묵화와 다른 완필의 어떤 그림들, 또 묘법의 어떤 문양화를 이루고 추상화까지 넘나드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민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민체라는 말로 이제 개념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민체가 결국 그 유치한 그림, 치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정말 미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 민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창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민체라는 말로 개념을 지어서 순수회화의 어떤 예술성과 맞설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을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83년 호암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회 도록에 쓰신 책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민화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이때가 이제 미국에서 7년 동안 순회 전시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신 거죠. 이제 국제적인 안목까지 더해서 이제 민화를 바라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회화의 자료 없이는 한국 회화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민화의 개념을 그러나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같이 쓰고 있는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민중화, 민속화, 민상화, 민체화, 이런 민자를 같이 돌림으로 쓰고 있는 이 그림의 주제들과 합의 없이는 민화라는 개념은 정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민중화가 내가 민화다라고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가지 주제가 공동의 합의를 거쳐야만 민화라를 용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만 저 민중, 민속, 민상, 민체화들이
그 범이라고 삼고 있는 그 범주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민화라고 하는 게 그 안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화는 이 외국의 어떤 그 천민들이 이룩한 공예화, 서민들이 이룩한 공예화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신분을 떠나서 참여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세계사적으로 보기 힘들고 세계사적인 의미와 위상을 갖는 그림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화로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저작이 1989년도 58세 때 속리산에 계시면서 이제 정리하신 책인데 이 책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20년간 수집과 전시를 통해서 이 정통화단에서 천대받던 민화를 내가 개입을 해서 국내외에 새롭게 주목받게 하고 그 위상을 높인 것. 이게 생애의 가장 큰 보람이자 성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화의 그 분류를 더 압축해서 민중, 민속, 민상이라는 세 개의 또 개념으로 저렇게 내십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그림을 민중화라고 할 때 전 국민이 참여한 그림들을 이제 민속화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미교, 무교, 상징의 그림들 이걸 뺄 수 없기 때문에 세 개의 개념으로서 민화의 어떤 그 분류를 좀 압축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초창기부터 이제 분류가 계속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이제 달라지는데 최종적인 입장은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화라는 것은 이 조선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5천년 역사적 배경을 갖고 성장해온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한민화를 한예의 예맥으로 가장 뚜렷하게 계승한 예술의 하나가 바로 이 한민화, 민화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민화에 대한 이 마지막 저술을 이 책에서 이제 실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6년부터 주로 50대에 이루어지시고 아까 제일 마지막 저술이 이제 64세 때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민의 개념, 민화의 개념, 한화의 유형, 또 생활화가 또 어떻게 이렇게 민화로서의 어떤 민의 종합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림으로서 전개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민화의 최종적인 분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는 민화의 어떤 그 모든 어떤 항목들이 다 이 조자룡 선생님 이 저술에서 다 언급이 되고 나왔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고 지나간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고민 속에, 저술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저술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 또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술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70세 이후 저술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60대 이후 민문화 연구에 집중이 됩니다. 1983년 58세 때 속리산으로 박물관을 옮기시고 거기에 이제 민학정사라는 거처를 두시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제 사라진 마을 촉제를 부활시키는 실천운동도 주도를 하셨고, 저술로서는 이제 1995년 70세 만년에 평생의 어떤 그 공력을 모아가지고 내신 게 이 삼신민고라고 하는 삼신사상에 대한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삼신할머니, 또 저런 장승, 돌로 된 어떤 그런 조형물들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거죠. 우리 민족 문화의 모태가 과연 어떤 형상으로 남아있는가, 형상을 통해서 그 모태, 핵심 형상을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에서 개념으로 간 게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조형 매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이념들을 뽑아내는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신앙이 바로 우리 민족 문화의 모태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삼신할머니 신앙이야말로 지금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한국 민간신앙의 오랜 전통이자 상징이 아니겠나. 그래서 모든 초점을 저기에 두시고 매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삼신민고라는 책인데요. 제가 기초가 없어서 그런지 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요약을 하려고 해도 잘 요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민족 삼신, 민속 삼신이 있고 천지인 삼신이 있는데 우리 삼신 할머니 신앙의 어떤 그 핵심은 민속 삼신이라는 데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연구성과를 다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이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태극 사상과 삼신일체,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지금 어떻게 풀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신앙에 기인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저 책에서는 삼신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존중 사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이제 두 개의 에세이집을 내시는데요. 70세, 70세 평생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1995년 70세 때 21세부터 52세 때까지 일화를 엮은 에세이집을 내가지고 비나이다 부제가 내 민족 문화의 모태를 찾아서, 정말 저 때는 모태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젊음의 어떤 청춘을, 열정을 불태우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리산으로 들어가서 56세부터 71세까지 삼신사의 방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부제가 이제 세계가 우리 장단에 춤을 춘다, 이런 부제를 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21살 청년 때부터 72세까지 50년생의 우여곡절을 이 책에 다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조자용 선생님의 민화를 연구하시면서 무엇을 고민했고,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고, 민화라는 게 젊은 시절부터 만년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게 연구가 되어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소상히 재미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우리 민화 연구하고 작가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저술 정말 열심히 내셨습니다. 이 저술이 없었다면 조자룡 선생님이 평생에 갖고 온 생각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자룡이라는 이 거대한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들이 아마 이런 저술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귀국 후 30대부터 40대 중반 또 50대 삼신사상 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문화의 모태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그 평생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졌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자용 선생님이 저서 내용을 다시 한번 철저히 공부해서 더 연구해 나가야 될 그런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자용 선생님은 정말 40년 전 저런 연구가 없었다면 조 선생님이 겪어야 될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겪어야 될 시행착오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40년을 앞서서 해주셨다는 거, 정말 우리 이 시대의 학자로서 감사를 드리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 선생님의 이 저술들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연구와 그런 노력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나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